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2차 청년 연설대전 2022 청년 연설대전 이제 3차 첨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한승주님이 제일 일찍 들어와서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승주님부터 먼저 준비한 발표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그냥 준비하신 연설문 그냥 쭉 읽어주시면 돼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니까 부담 갖지 그냥 마시고. 읽으면 되나요? 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자, 준비 읽겠습니다. 시작. 시민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정치를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직접 출마하지 않았던 이전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외치는 우리는 투표 참여 외에 또 어떤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봤을까요? 저는 많은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 참여? 그거 돈 있고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또 참여하고 싶긴 한데 회의나 행사 대부분 평일 일과 시간에 하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이것도 참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말이죠.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 현안 관련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진행되는데 여기에 혹시 일반 국민이 관심 갖고 참여하려면 네, 피 같은 내 연차, 시간, 교통비 들여야죠. 쉽지 않습니다. 지역 활동을 볼까요? 시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활동 이렇게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같은 당연한 이야기 말고 참여를 하면 뭐가 좋은데?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참여는 관심을 낳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을 생산하죠. 건강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면 결국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마포구는 요즘 쓰레기 소각장 증설 문제로 매우 소란스러운데요. 마포구는 현재 750톤 규모의 소각장을 가동 중인데 서울시가 1000톤을 추가로 처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죠. 1750톤 잘 감이 안 오시죠? 서울시 전체 쓰레기의 약 55%에 해당하는 규모. 어마어마하죠. 이 입지 선정에 서울시 내 각 구의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리한 결론을 도출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토론해서 어느 세월에 추진해?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라고. 첫째, 잘 모르는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헤매는 것보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 합의된 길을 가는 게 결국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둘째, 참여자 토론자 개개인은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고 결론은 합의를 통해 도출됩니다. 그러니 사공이 여럿이라는 말은 맞지 않겠죠? 우리 헌법에는 참정권, 즉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으로 조금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참정권의 범위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개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자, 참여가 이토록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제도는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의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민주주의 활동 유급휴가제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보유 연차에 비례해서 유급휴가를 받아 정치활동을 포함한 민주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최자는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참여자는 간단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는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부담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이쯤에서 세금 낭비다 하고 반대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분명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 그것이 과연 그냥 낭비일까요?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 참여,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가져올 그 모든 아름다움을 위하여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5분 딱 맞춰주셨네요. 우리 권혁진 씨. 권혁진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사실 고칠 점은 잘 모르게끔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점은 사실 억양이 제가 지난 1차 첨삭 때 들어와서 들었을 때 그냥 글을 읽듯이 읽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다양한 억양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 좀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송소룡 씨. 송소룡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말하기가 좀 빠르시지 않았나. 그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한승주 씨는 뭐 이미 연설대회도 참여해 보신 적도 있고 직접 출마도 하셨던 분이라 뭐 기본적으로 워딩도 되게 좋고 딕션도 좋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거잖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설문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는 연설문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결국 이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 이걸 제안하는 게 이 연설의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이 내용이 나올 때까지의 그 스토리가 좀 너무 길다. 결국 결론 부분에서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투표를 참여해달라. 우리가 투표 참여 이외에 무엇을 했을까? 정치 참여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평일 일과 시간에 뭐 무슨 간담회, 공청회를 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시민 참여 예산이나 주민주의 활동도 있지만 직장 다니면서 참여가 어렵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저 사람이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참 듣다가 끝날 때쯤 가서야 아, 저 민주주의 유급 휴가 이거 하자고 하는 얘기였구나라고 이제 끝날 때쯤에나 그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거기까지 빌드업하는 과정이 좀 너무 오래 걸리고 청중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결론이라면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나온 한승주입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면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주제를 그냥 스포일러 없이 바로 딱 까고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청중들의 관심을 확 집중시키면서 좀 편안하게 연설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요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증설 문제. 이거를 이제 본인의 지역구 사안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를 그 안건으로 넣으신 건 알겠는데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님비 현상인 거라 서울시 전체로 보면 쓰레기 소각장은 어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마포구에 750톤짜리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1000톤을 더 얹어서 서울시 전체 쓰레기의 55%를 여기서 처리하자. 대신 뭐 10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주겠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방침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포구는 싫다. 1000억 원이 뭐고 필요 없다. 우리 구에 쓰레기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그동안 인천에서 받아주다가 이제 인천에 매립지가 다 꽉 차서 더는 못 받겠다. 뭐 2025년부터는 초과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서울 안에서 소각장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있는 마포구를 활용하자라는 거고 이제 마포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사실은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갈등이어서 마포구에서는 이 의제가 먹히는 이제 논제일 텐데 마포구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그 서울 시민이나 다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뭐 자기 동네 예를 들면 이게 수기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 한승주 씨는 이거는 당연히 수기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났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마포구에 이미 쓰레기 수거장이 있으면 그거 증설해서 1000톤 더 얹으면 되겠구만. 인천은 어차피 매립지가 다 꽉 찼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수기의 과정이 잘 작동하지 못한 사례로 넣기에 과연 적당한가?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논증했으면 또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수기의 과정이면은 뭐 이렇게 안 됐을 거더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차라리 이제 뭐 수기의 과정을 좀 더 오래 가져서
더 이제 이 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원하는 지자체가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다든가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어떤 컨센서스 지역의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옛날에 방패장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맥락에서 이걸 툭 집어넣어 가지고 논거로 활용하시는 건 조금 너무 지역구 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이 맥락에서 맞는 사례인지 그리고 청중의 공감을 과연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민주주의 활동 유급휴가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도입부부터 밝히고 논리를 차근차근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승주 씨가 이미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이미 이제 이렇게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런데 왜, 왜 민주주의 유급휴가제라는 주제를 선택했는가? 왜 이 얘기를 꼭 한승주가 해야 되냐 이거죠. 한승주의 이야기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냥 민주주의 유급휴가제가 좋다는 건 알겠어. 그냥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시민 의견 같은 걸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언론의 오피니언 칼럼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연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한승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승주가 수많은 주제가 있을 텐데 한승주 씨가 출마도 하셨고 당에서 부대변인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당직도 맡으셨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분무를 부딪히면서 느낀 뭐 모순이나 부조리 우리 사회에 바꿔야 할 점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유독 민주주의 유급휴가제라고 하는 거에 꽂혀서 이 주제를 갖고 연설을 하는가에 관한 한승주의 얘기가 없다는 거지. 도대체 한승주라는 사람은 왜 그 수많은 주제 중에 하필이면 이 주제를 얘기하는가? 그거에 관한 어떤 그 서사, 요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한승주가 아니라 누구여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5분이 꽉 차 있으니까 요 내용을 조금 덜어내고 한승주 씨 본인의 스토리가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좀 구성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번 참석 때는 조금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권혁진 씨. 네. 마무리 끝날 때 한 번 더 코멘트 할 시간 드릴게요. 네, 권혁진 씨. 권혁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권혁진 씨 발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 한국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로 이야기를 나눌 권혁진입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살이란 어린 나이에 한국 음악을 접하고 올해로 20년째 한국 음악을 공부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예술활동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뿡뿡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뿡뿡이의 모여라 딩동댕의 국악 연주자로 활동했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송가인 가수의 첫 콘서트 타악 퍼포먼스 연출과 연주 출연, 그리고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같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진입니다. 어린 나이에 예술단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술로서 다양한 경력을 갖추며 타인들은 예술인으로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한국음악이라는 전통예술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어릴 적 한국음악을 시작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많고 많은 음악 중 한국음악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며 우리나라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이 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인가? 왜 그 행동이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일까? 의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한편으로는 반항심이 되었고 한국음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싶다는 꿈 하나 가지고 저는 지금의 연주자의 길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구보다 한국음악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악인 권혁진은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큰 작품의 연출을 맡고 있지만 무대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이 고집을 버려야 될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배워온 한국 음악은 5음계의 음악이었고 3분박의 음악이었습니다. 최근 풍류대장, 조선 판스타와 같은 다양한 한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 제 주변 많은 지인들도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반갑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 속 대부분의 음악이 과연 한국 음악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야금이란 악기를 작게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줄을 튕길 때 나는 소리를 우리는 노면이라는 줄을 누르면서 연주를 하며 음을 높일 수도 혹은 반음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악기로도 서양의 파름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악기로도 서양 음악처럼 2분박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음계를 잊고 3분박을 잊은 채 8음계를 연주하고 2음계를 연주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악기를 활용한 퓨전 음악은 서양 음악을 한국 악기로 연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음악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친구들이 말합니다. 정악, 민속악보다는 창작 음악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년에 600여 명이 국악과를 졸업하고 필드에 진입하지만 직장의 공고는 10여 개뿐이고 대중들이 찾는 음악은 창작 음악뿐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생들이 전통보다는 창작에 집중하여야 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음악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바이올린이 몇 줄인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무엇인지, 장조와 단조가 무엇인지 알아갈 때 검은고는 몇 줄인지, 궁상각치우는 무엇인지, 평조와 계면조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문화로 우뚝 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딱 5분 맞는 것 같네요. 이동수 씨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 좋은 점은 각 그 단락마다 그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또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게 들었고요. 한 가지 고칠 점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한 가지 주제로 모든 스토리들이 다 연결되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각 주제별로 그냥 각 스토리별로 다 좀 약간 이야기가 분산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하면 더 좋은 연설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서긴나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서긴나 씨, 예, 아직 어려우신가 보네요. 그럼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중간부터 들었는데요. 일단 네네. 사실 저번에 아마 코멘트를 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음악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말한다라는 걸로써 이제 이야기가 가진 그러한 힘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까 중간에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한국 악기로 뭐 80개의 음을 연주하고 2음계 제가 그 정확히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걸 연주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퓨전 음악으로 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과거의 음악이 있다면 현재 2022년에는 그 뭐 옛날 그 궁중시대 음악과는 또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납득할 만한 뭔가 반론을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면은 좀 더 완벽한 연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권혁진 씨는 상당히 많은 이 연설대전에 굉장히 특화된 장점을 갖고 계신데 일단 국악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특이하죠. 연설대회에 나온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또 악기를 다룰 줄 알잖아요.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중간에 이제 가야금 모형 잠깐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 한 10초 정도 연설 시작할 때 이 악기를 잠깐 연주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확 집중이 되거든요. 되게 신기하고. 우리가 뭐 연설대회가 기본적으로 이 목소리로 하는 그 대회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소품 사용은 청소년 연설대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기 뭐 가야금 모형 갖고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곡조 한번 튕겨 주시고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러면 이제 확 집중이 되겠지. 이제 그런데 이 주제 자체는 한국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일단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 자체가 설명문이잖아요. 어디로 간다는 거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연설은 설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설득하는 거. 이 연설은 설득하기 위한 말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국 음악은 어디로 가는가? 이건 이제 그 설명문이고 내용은 결국에는 뭐 풍류대장이나 조선판 스타 이거 우리 방송국에서 한 건데 이런 어떤 한국 음악을 활용한 예능 경연 프로그램들이 뭔가 다 이렇게 창작, 말이 창작이지만 결국에는 현대 음악, 현대 가요를 이제 한국 곡조에 실어서 하는 이럴 때면 트로트의 변형이라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국악이 소비되는 트렌드가 되면서 정말 전통 음악은 사라지고 있다.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한국 음악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전통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뭐 4분의 4박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오음계, 3분박 이런 식의 이제 전통 음악의 가락과 곡조를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뭐 요게 이제 연설의 마무리이고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다면 청중 입장에서는 그냥 관심을 가져달라, 고민해달라. 요 정도는 좀 약하다는 거죠. 청중을 설득하는 메시지로. 뭐 관심 가져서 뭐 내가 한국 음악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그 권혁진 씨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음악의 주류가 이렇게 전통 음악을 도외시하고 가요 위주로 혹은 트로트 위주로 넘어가는 흐름에 개인이 관심을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나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제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깊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원래 지난번에 자기소개할 때나 지난번 1차 연설 때는 음악을 통해서 뭐 몇 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게 또 연설대전에서는 굉장히 큰 또 그 매력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또 빼버렸어요. 아마 이 주제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할 것 같아서 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걸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통음악에 관심 가져라고 하면 아까 고은비 씨가 얘기한 것 같은 반론이 반드시 나올 거고 근데 일반 시청자는 그걸 대중음악과 결합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리고 전통음악이 현대에 맞게 더 변형되면서 진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 수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냐? 전통음악은 그러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다. 관심이 식고 있다. 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고 전통음악 600명 매년 졸업하는데 갈 수 있는 일자리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트로트로 가겠죠. 그러니까 대중이 관심 있는 분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이 한편에는 있는데 그건 도외시하고 그냥 전통음악에 관심만 가져달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론까지, 그러니까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앞부분 다른 내용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반론까지 수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통음악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랬다면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면 청중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는지 일반 청중 뭐 아주 엄청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청중과 뭔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뭘지를 그 권영신 씨는 전문가시니까 그 분야에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살짝 이런 부분에 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송소룡 씨 한번 들어볼까요? 송소룡 씨. 그 장두원 씨도 의견 주셨는데 장두원 씨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좋은 점에 많은 내용 준비하셨는데 느껴졌고 안녕하세요 권혁진입니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중간에 한 번 더 힘있는 문장이나 언급하실 때 힘있게 워딩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네요. 고생하셨다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소령 씨 들어볼게요. 송소령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2022년 현재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나이와 이름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첫사랑 수지랑 같은 달에 태어난 송소룡입니다. 액면가는 수지보다 높아 보이지만 마음만큼은 영원한 청년 세대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금수저, 음수저, 흑수저, 심지어는 수저가 없다는 말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뜻은 시간이 얼마 지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의 모습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요즘 절대적 빈곤은 없습니다. 이제는 상대적 빈곤과 청년들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밥은 누구나 먹습니다. 커피도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누구는 2,000원짜리 김밥을 먹는 반면 또 한 사람은 2만 원짜리 햄버거를 사 먹고 있습니다. 그 흔한 우리가 졸릴 때 마시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아메리카노이지만 가격은 다릅니다. 한 청년은 9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또 한 청년은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격차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는 줄이지는 않고 세대론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세대론의 원조는 아마 88만 원 세대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8포 세대, 심지어 M포 세대도 나왔습니다. 뭐만 하면 포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청년들에게 나라는 무엇이든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국가는 청년들을 이념과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과충, 취업깡패, 토페인, 헬조선, 수조노는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포기만 가르치던 이 나라에 아산 정주현 회장처럼 이봐 해봤어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시대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나 땀 흘리면 성공하는 사회, 누구나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국민 행복 시대를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이번 11월은 어느 해보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뜨거운 달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에 분신하고 52주년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청년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최저시급에 맞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정권은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에 최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기본소득으로 맞춰가도록 청년들이 움직이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한승주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한승주님 음소거 키시고 시간은 28분이라 한 3분, 4분 이 정도 쓰셨습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네요.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좋은 점은 중간에 이제 전태일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와서 약간 집중력을 돋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주제 자체가 좀 약간 포괄적이라고 좀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 오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한 곳에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하실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거는 좀, 네, 좀 진부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주홍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지적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좀 가장 저는 특징적으로 확 좀 와닿았던 거는 뭔가 청년의 뭔가 설렘을 자극하는 어떠한 문구들이 저는 좀 뭔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뭐라 정확하게 명명할 수는 없지만 뭐 승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뭐 전태일 열사라던가 뭐 격차가 많은 뭐 흑수저 금수저 그런 뭐 유행어 트렌디한 용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또 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고 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아 청년은 이런가 보구나 하고 그냥 그러다 끝난다는 느낌이 좀 강해서 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성소령 씨, 저도 잘 들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송소령 씨 연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부는 2022년 현재 청년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게 뭐냐면 뭐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게 주장이 아닌 거죠. 사실은 연설은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주장하는 메시지에 연설이 쫙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그야말로 청년 세대의 현실을 쭉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88만 원 받는 세대가 아니라 300만 원 받는 기본소득 세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끝맺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쫙 청론으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쭉 훑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청년들의 어떤 삶의 뭐 이렇게 상대적 빈곤을 해결해주고 청년들의 어떤 삶의 상향 평준화를 이뤄야 된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너무 크고 거창한 얘기지. 근데 여기서 송소령이라는 사람은 또 사라졌어. 그러니까 송소령에 대한 얘기는 수지랑 같은 달에 태어났다. 이거밖에 없어요. 국민 첫사랑 수지랑 같은 달에 태어났는데 나는 좀 얼굴이 늙어 보인다. 뭐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뭡니까? 그거랑 이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핵심적인 주장이 송소령 씨의 삶에서부터 사실은 우러나와야 그만큼 공감대와 설득력이 생기는데 송소령 씨는 그냥 국민 첫사랑 수지랑 같은 달에 태어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청년 세대는 뭐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고 온갖 수저론이 난무하고 2,000원짜리 김밥 먹는데 2만 원짜리 햄버거 먹는 사람이 있고 900원짜리 4,500원짜리 커피도 그렇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라는 건 이념이나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산 정주영 회장 얘기도 나오고 이봐 해봤어 그러면서 누구나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국민행복 시대 국민행복 시대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되게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이 막 짬뽕돼 있어.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얘기도 그렇고 어디서 공익 광고에서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분신한 지 52주년하고 또 무슨 관계입니까? 50주년, 100주년도 아니고 52주년이잖아요. 뭐 그렇게 내년이면 53주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그 날짜라도 만약에 우리 9월 우리 예선하는 날이나 본선하는 날이 그 날짜랑 맞아 떨어지기라도 하면 또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최저시급이 아니라 기본시급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기본시급이라는 게 최저시급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기본시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또 개념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이용 국대화가 문제고 그래서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세대를 만들어야 된다. 300만 기본소득 300만 원 주자는 얘기는 아무도 정치권에서 하는 사람이 없죠.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 8만 원 주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8만 원.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300만 원을 주면 어떤 나라가 버티겠습니까? 재정이 다 거덜나지. 기본소득 전 국민에 300만 원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그럼 예를 들면 차라리 청년에 한해서 20대에만 300만 원을 주자라든가 그렇게 하면 예산이 확 줄어들죠. 차라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그럼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세대론과 어떤 청년에 관한 담론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청년에 관한 담론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0만 원 세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300만 원 기본소득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얘기가 다 들어있고 일단 송소령이라는 사람의 개인 서사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일단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저는 300만 원 기본소득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청년에 한해서는. 이를테면 취업하기 전에 청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까지 예를 들면 한 2, 3년간에 한해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이유가 되겠죠. 2, 3년간에 한해서 딱 기간을 설정해서 어떤 박스를 정하고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어떤 기회를 공정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세대에 한해서만 몇 년간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줘보자라든가 그런 건 일종의 기회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소득이라기보단 청년들에게 어떤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저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우리 사회가 그냥 8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자는 것보다 저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어떤 그 세대 소득 뭐 이런 걸 좀 넣으면 더 좋겠죠. 그 어떤 그 소득 기준 같은 걸 좀 더 넣어서 좀 더 가난한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더 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현실 가능할 것 같은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식의 어떤 주장으로 좀 더 정리를 해서 그거를 본인의 스토리에 녹여가지고 본인이 저도 송소령 씨도 지난번에 출마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같이 녹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청년의 삶을 한번 들이쳐 봤더니 뭐 이렇더라 이런 게 문제였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청년들을 위한 무슨 기회소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그걸 근거로 삼아서 꾹꾹 눌러 담아 올라가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청년 담론을 다 그냥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뜬금없이 300만 원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허황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를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알겠고 송소령 씨 본인 스토리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니까 그 스토리를 잘 살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연설을 잘 쓰셨는데 조금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문찬호 씨로 가볼까요? 자, 문찬호 씨 음소거 키시고 혹시 집에 계신 거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좋고요. 혹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듣기만 발표는 못 하시고 발표를 못 하시면 어떡하나?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되면 나중에 꼭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주홍비 씨로 가시죠. 주홍비 씨. 자, 음소거 키시고. 자, 주홍비 씨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한 타임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그럼 한 타임 미루고 한 타임 박호원 씨로 네. 가겠습니다. 박호원 씨. 박호원 씨 음소거 키시고. 네, 지금 음소거 켰고요. 네, 네. 그럼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국대다 시즌2 국민의힘 정책 공모전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 홈페이지 DB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의 제안 3천여 건의 제안 중 최종 10여 건의 제안에 선정되어 많은 언론,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광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직접 자신의 상장을 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청년들이 이제는 정치와 정책의 중심에 우뚝 섰다. 진정 청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설자 박호원입니다. 제 정책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포장되어 59초 수치, 윤석열 10대 중심 공약으로 홍보되었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작은 벽돌이 이나마 놓았습니다.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1년도 안 된 지금 그 희망과 가치는 이루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공정과 공정의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공약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실제 제도화할 의지는 벌써 무너졌고 이 대한민국은 가까이는 이태원 참사, 인사 참사, 언론 참사, 지인 챙기기, 자기 먼저 경호 사태를 겪으며 저는 물론 시민들 여러분께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어간다고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라 망치기를 위해 마타도어성 인식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들 뿐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잘못했다 라는 떠넘기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사람 불러다가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충성하라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대통령이요, 나 행안부 장관이요. 그렇게 이태원 가서 거드럭거리지 말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켜야 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중립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단지 시행령이나 제도만 손보면 그만 실현 가능한 공정을 위한 공약들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약속 하나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부패와 불공정한 불투명한 인사, 계약, 제도가 실현되는 그들만의 리그 1년도 안의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 만들고 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지 모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야당 지지는 오르지 않을까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이라도 공정과 공정 지키는 정치의 체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조를 하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거 뭐 있나 하며 안 이랬기 지금 버퍼링 되고 있는 거 맞죠? 다른 분들도 안 들리시죠? 네. 네? 지금 잘 들리세요? 예, 잠깐 끊겼었어요. 잠깐 끊겼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계속 해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남녀 갈라치기, 지방, 서울 갈라치기로 불공정을 겪었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다가 그나마 청년들이 자신들의 말에 들어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부패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었던 그런 정당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만 이직년이 이범란이니 하는 그러한 비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심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진실되고 공정한 정치, 시민들이 먹고 사는 풀뿌리 경제를 만드는 정책을 그러한 정치를 합시다. 민식이법과 같은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법제로 시민들이 등 돌리는 그러한 정치를 하지 맙시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물가 잡고 서민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 김한규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부터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헌법을 강조하는 참정권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가치를 잘 지키고 정책도 잘 만들고 공정도 잘하는 시민들,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 시민들에게 왜 정치를 못한다 라고 그러한 비난을 들어야 될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부터 전문성 있는 인재 청년들을 적극 영입해요. 기회를 주고 자신과 윤핵관 내일만 준비하는 정치가 아닌 현실을 어떻게 개선하고 더불어 바꿀 수 있는지 치열한 고민과 토론, 프로페셔널 정책화를 통해 다 같이 실천하여 이를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을 빼놓지 않고 현실과 더불어 풍요롭게 그리고 공정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시민운서 정당 정치, 시민에게 공감을 얻는 시민 통합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 시민에게 오만하고 무능 부패한 주역들을 심판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지지를 되찾고 총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약속을 잘 지키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은비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전보다 약간 공정에 관련한 이 공정 이슈에 관련해서 좀 비판 수위가 많이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앞에서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 통해서 좀 진정성을 오히려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진짜 위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마무리가 민주당 의원한테 이런 거를 제안해서 뭔가 더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게 정말 좋았던 점이고, 근데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점은 아까 이태원 참사가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웃상이셔서 그렇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웃으시는 건 좀 안 맞는 그 톤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웃고 계시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좀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권혁진님 음소거 키시고 네, 네, 전 다음 분 할 때 코멘트 하면 안 될까요? 네네 그러시죠. 한승주님 음소거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일단 그 말 속도는 좀 빨랐지만 처음에 이렇게 자기 자랑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그냥 재밌고 자연스러워서 그거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좀 내용이 약간 그 정부나 정치 비판이랑 상황 분석 위주였어서 이게 설득보다는 그냥 정치 잘해야지라고 좀 호통치는 것 같아서 이 주제가 좀 모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박호원님은 사실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고 자산을 갖고 연설하기 위한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말이 너무 빨라. 근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서툴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은 그 어설퍼 보이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지적하면, 안녕하세요 박호원입니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박호원입니다. 이거 약간 좀 뭐 그 웃어 보여. 그러니까 인사할 땐 인사만. 안녕하십니까 박호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하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말라고요. 박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 숙이면 이게 주의가 흐트러져 보여요. 끝날 때도 마찬가지. 끝날 때도 너무 급하게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인사와 말과 행동이 자꾸 섞여서 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예선 때도 아마 이 컴퓨터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버퍼링이 좀 있어요. 아마 이 컴퓨터가 인터넷 속도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 인터넷 속도를 좀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이 컴퓨터로 그대로 하실 거면. 그 다음에 하여간 무조건 말은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 이미 시간이 한 6분 정도이기 때문에 한 1분 이상 분량을 덜어내야 될 것 같아요. 1분 이상 분량을 덜어내고, 분량은 좀 짧게 하고 천천히 읽는다. 한 4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서 그걸 1.2배 정도 천천히 읽는다는 느낌으로 분량을 더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연설의 재밌는 포인트, 특히 이제 만약에 본선까지 가게 되면 김한규 심사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만한 그 노무현 대통령 연설을 오마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본인도 웃긴 거야. 이게 왜 웃기는지 알아요? 연설은요, 자기가 웃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뚝뚝한데 청중이 빵 터지게 만들어야지. 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리고 청중들은 펑펑 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설하면서 펑펑 울어버리면 연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연설하면서 내가 피식하고 웃어버리면 연설이 망하네요. 나는 안 웃고 청중이 웃게 만들어요. 진짜 개그맨들은 그러죠. 개그맨 완전 무표정한데 청중들 빵빵 터지잖아요. 배꼽 잡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웃겨가지고 웃어버리면, 물론 실수해서 그랬다지만, 그러면 이제 뭐 연습 단계에서는 괜찮아요. 지금 첨삭 과정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실제로 예선이나 본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선 때 그렇게 하시면 떨어질 거고, 본선 때 그렇게 하시면 표를 많이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왕 나온 거, 이왕 국민의힘까지 갔다가 나는 국대다까지 가서 10위 안에 드신 분이니까 여기 와도 최소한 10위 안에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본선 가시려면 정말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이 원설문 원고 되면 한 50번은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연설문을 보지 않고도 외워서 할 정도. 근데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정말 이제 예선 마지막 5차 첨삭쯤 되면 그때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울풀 수 있을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정말 철저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외우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부분은 다 좋아요. 나는 국대다 참여했던 그 사람이 지금 6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가 기대했던 그런 거 싹 다 사라졌고, 이태원 가서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까지는 다 좋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뒷부분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부분이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정치를 비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초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뭘 비판하는 건지 잘 포인트가 안 잡혀요.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걸로 이제 쭉 비판하면 되는, 또 본인이 또 참여했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좀 피상적인 것 같고, 민주당을 잘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다는,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정 불공 그래서 하여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일반론적인 그냥 이렇게 그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하나만 딱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한규 의원한테, 김한규 의원뿐만 아니라 본선에 가시면 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이거 하나는 꼭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민주당 정치인들을. 그러면 굉장히 뒷부분도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앞부분은 나쁘지 않아. 앞부분은 되게 좋아. 그리고 앞부분은 내용을 외우고, 그리고 차분하게 어떤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뒷부분은 내용을 좀 더 고민해서 메시지를 하나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홍비 씨로 가봅시다. 주홍비 씨. 자, 준비. 저거 키시고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청년 주홍비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오디션에서 저를 소개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중앙당 청년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해주신 선배님 조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판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수권 정당이자 공당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자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이 조언이 더욱 슬펐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선배님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조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당인의 텃세도 과시도 아니라 이제 막 제도 정치의 안으로 들어온 후배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 진짜 먹히는 들어맞는 조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정당 내 그 어떤 시스템도 제가 얻어낸 그 대변인의 자리도 저에게 정당인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알아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입당 3개월 차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민주시민으로 활동해보기 위해 그렇게 시작한 정당 활동은 아는 것 하나 없이 의욕과 설렘만 있었던 제게는 조금 많이 야속했습니다. 입당 3년 차인 지금 이제는 아는 당원도, 특히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청년 당원들도 조금 생겼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정당은, 그리고 우리 당은 갈 길이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정당 활동에 회의감이 가득 찼던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당 시스템은 고치고 정비해야 할 것 투성인데 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정당인보다는 직장인과 시민 입장에 더 가까워 보이는 당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은 당원들에 대한 민주시민, 당원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도 너무 미비하고요. 꿈을 가지고 뛰어든 청년들은 이렇게나 일회용으로 이용되기 십상이고요. 다채롭고 다양한 의견과 비판, 토론을 보장하는 제도도 너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죠?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네, 있어요.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떡해요? 어떤 근거로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고민하는 홍비 씨가 있잖아요. 이것 봐요. 희망은 있다니까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의심하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일어서서 행동하고 바꿀 때이구나. 그것이 정당이고 민주주의구나.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강연을 들으면서 더 나은 민주시민이, 더 나은 정당인이 되고자 고민하고 또 연습하는 중입니다. 새해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당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랑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야지. 끝내주는 커리큘럼을 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당의 역할은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역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정당이 진정으로 보통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시민에게 진정으로 다가서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혐오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뼈아픈 비판을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장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당 교육 프로그램? 네, 있죠. 그런데 진짜로 모를 수 있나요? 와,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프로그램 있던데 같이 들으러 가보자. 아, 국민의힘에 재밌는 행사 있던데 좀 배우러 가볼까? 학교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솔직히 못합니다. 20대 친구들에겐 특히나요. 극단주의를 빼고 풍부한 논의를 더하고 편하고 재미있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을 하지 못한다면 정당은 권력을 위한 패거리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지금 여기 저를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께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라는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한참은 부족한 우리 당은 아직 한참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민주시민인가요? 정당인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정당 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진수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박또박 그 딕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좀 연설 입장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매끄러웠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좀 질문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때 뭔가 저한테 질문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말하면 뭔가 질문을 남발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좀 집중력이 있어서도 나중에 뒤에 가서는 살짝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는 뭐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는 그 문단도 너무 좋았고요. 듣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권혁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부분이 이제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대사를 이제 주고받는 듯한 이야기들을 해왔을 때 좀 더 집중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좀 말의 빠르기가 뒤에서는 적당하게 잘 들렸는데 앞에서는 좀 빠르게 들려서 첫 번째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너무 강조가 됐고 뒷 내용에 좀 임팩트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잘 듣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조홍비 씨는 지난번 발표에 이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연설을 가져오셨는데 저도 앞부분은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앞부분에 서사를 쌓아 나가서 마지막에 중간 부분에 반전이 있죠. 우리 당의 희망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깨달음이 오고 뭐 거기까지의 서사는 거의 완벽해요. 아주 잘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 참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함께 그 좋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의 이야기인데 결론 부분에서 너무 좀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좀 부려서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다 보니까 그쯤에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한 2분을 더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6분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연설에서는 외워서 한다고 치면 분량이 오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덜어낸다는 생각으로 뒤쪽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에 서사만으로도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앞에 서사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하자. 함께 새로운 어떤 정당을 통한 민주시민이 되자.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청중들한테도 결국 그 메시지를 설득할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액션 플랜 위주로 몇 가지 딱 설명하고 바로 딱 끝내면 돼.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계몽적으로 마지막에 너무 계몽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약간 뒷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 결론 부분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제가 보기엔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은비 씨 하러 가봅시다. 네,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자, 네, 준비. 너무 아쉽게도 제가 다 완성 네. 못해가지고 이거 한 일단 것만 해요, 한 것만. 한 한 것까지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뒤에 어떻게 쓸지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25년째 살고 있는 고은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후기를 남기고 별점을 매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현대인들의 필수품, 음식 배달 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에도 한번 후기를 남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5년 차 소비자로서 대한민국에 몇 점을 남기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의무 교육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점 만점에 1점, 아니 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다. 교통 인프라가 불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문화 생활의 기회가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별점이 바뀌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썼고요. 네, 제가 생각했던 승까지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 문제, 저번에 참석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 문제를 이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쓰고 이제 마지막에 그 기자님께서 피드백 해주신 것이 이제 어떤 걸로 마무리가 될 건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지 말고 계속 요구해야 되고 뭔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 뭐 투표를 한다거나 뭐 좀 이렇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은 그래서 좀 참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결론적으로 리뷰를 남기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사업자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별점이 0점에서 다시 5점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리뷰를 남기고 계속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한 거는 1번 여기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면 약간 굳이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면 글이 너무 피상적이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되고요. 2번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넣어달라고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럼 그게 많이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도입부에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살려서 하신 건 좋아요. 그 소비자 별점 얘기로 이렇게 별점과 후기 얘기로 대한민국을 평가해 보겠다는 발상은 참 좋고 결론 부분에도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신다니까 역시 수미상관식으로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안전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좋은 의도는 알겠으나 워낙 우리 사회에 이미 공론화된 문제고 뭐 세월호와 함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면서 안전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청중도 다 아는데 어차피 이태원 참사 얘기 나겠고 다 아는데 그걸 굳이 우회하면서 얘기하겠다는 건 조금 논리를 전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요 생각은 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과 연결시키자면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은 불과 4개월 전에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구청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조명이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에 공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의원 한 번 하신 게 다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공천권을 가진 그 국회의원, 권영세죠.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친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락 출세를 해서 구청장이 되신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충분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뭐 4개월 차밖에 안 된 구청장이라 점점점 뭐 이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단 실언과 망언으로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데 뭐 그런 점을 연결시켜서 지적할 수는 있겠죠. 예,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 투표 과정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정당의 유력한 정당의 어떤 유력한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 뭐 근데 이제 이게 또 근데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럼 주민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어렵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면 그런 논리가 되는데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또 그거는 이게 주민 탓이 되니까 그것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논리 전개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또 고은비 씨의 개인 서사와 연결시킨다는 게 뭐 그렇게 너무 어렵게 내가 꼭 그 이태원 현장에 있었어야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세대가 그냥 그 참사를 지켜보면서 그 어렸을 때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고 성인이 돼서는 이태원 참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그냥 그 느낌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꼭 그 사건과 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만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가 이미 됐으니까. 그거는 뭐 저는 그 곰비 씨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와 연결시켜도 좀 된다고 보고 그냥 그 세대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피해자, 당사자 세대니까. 그래서 뭐 너무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런 결국 뭐 그렇죠. 그 문제를 안전 문제를 그 대한민국의 별점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기고 마치 이렇게 상품이 좋아지려면 더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기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 그 사업주가 문제의식을 느껴서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도 다시 그 별점이 높아지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후보가 누군지 좀 더 꼼꼼하게 뜯어보고 그냥 무조건 한 줄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자. 뭐 이렇게 건전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논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너무 이태원 참사의 어떤 그렇게 아픈 곳을 견디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얘기를 피해가지는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언급하면서 한번 잘 논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쉽지 않으니까 아직 본론을 못 쓰고 있는 거겠죠. 하여간 잘 만들어 보시고 힘내시기를 일단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김진수 씨로 넘어가 볼까요? 김진수 씨.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원고를 읽어 주시죠. 준비 시작.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연설을 하기에 앞서 제가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말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을 생과 사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춘간호사 김진수입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저는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제가 7년차 간호사로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빈번하게 봐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정말 쌀쌀하죠.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지금 이 날씨보다도 조금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아마 더 혹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대로 간다면 더 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만나고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만나곤 합니다. 과연 수술실에서 신생아를 많이 만날까요? 아니면 노인을 많이 만날까요? 네, 누구나 예상하듯이 노인들의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다들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산율은 현저히 적은데 고령으로 들어서는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표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인구수는 적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희생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세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희는 베이비붐 세대를 이끌어 오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의 세대이고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는 MZ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이 수치는 OECD 1.63명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환산해 보면 한 명도 낳지 않고 욜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과연 우리가 욜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 전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주변에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진수야, 결혼하니까 좋아? 이 질문을 받고 저는 방금과 같이 3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정말 좋습니다. 제 와이프, 그리고 아직 결혼식만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그 결혼식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저만 바라보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결혼식이 아니면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3초 동안의 정적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감히 추천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결혼을 하는 것은 빚 위에서 시작하는 것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집값은 정말 비싸고 그래도 신혼인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은행에 힘을 빌리지 않고서야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제 집은 화장실 하나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 사는 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금리가 좀 비쌉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저희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시 올릴 수밖에 없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정말 팍팍합니다. 정부에서 아이 좀 낳아달라고 좋은 정책을 팍팍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와 와이프 둘이 먹고 살기에도 정말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거든요. 저희의 또 다른 걱정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2003년, 2030년입니다. 그들이 은퇴하면 저희가 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연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이번 대선 토론 때부터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 연금 정책을 바꾸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바닥나는 게 저희들의 잘못입니까? 아이를 못 낳는 게 과연 저희들의 잘못일까요? 제발 저희들을 부조자로 만들지 마시고 애국자 정신이 없다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저희 부모들에게 받은 만큼 부양해드리고 싶고 그 받은 사랑만큼 저희 자식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이 아름답고도 청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양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들을 후생시켜야 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과 같이 청년들을 위한 높은 금리 우대, 적금, 비과세, 저축 장려금 등 이런 다양한 것도 좋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복리적금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오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더 큰 효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 부양 정책을 통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혼부부 복리 적금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명이 아니라 부부 2명이 모인다면 삶이 더 풍족해지고 넉넉해져야 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부담감이 거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차가운 수술실에서 그리고 분만실에서 세상에 자신의 존재감을 선포하는 신생아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쳐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장두원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장두원님? 뭐 말씀은 어려우신가 보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박현숙님 혹시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박현숙님? 네, 여전히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럼 지승욱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지승욱님? 네. 일단 그 수술실 간호사라는 직업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그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집중이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좋았고 저는 딱히 지적 활동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빠져들게 되었고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송소령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흡인력 있게 연설로 잘 들렸고요. 특히 단점이라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진수님은 지난번에는 그 병원에 계셨죠?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때는 발표를 못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신 건데, 일단은 지금 화면이 얼굴이 좀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딱 얼굴이 가운데에 오게끔, 화면이 얼굴에 딱 정중하게 오게끔 그렇게 카메라 세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아마 원고가 이렇게 위에 있나 봐요. 그래서 위를 보고 이렇게 읽으셨는데, 맞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연설을 할 때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암기한 내용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많이 외우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저는 도입부는 참 좋았어요. 이게 청춘 간호사다. 7년차 남자 간호사가 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도입부엔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출산 고령화로 넘어갑니다, 주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신혼부부를 위한 복리적금 정책을 주장하는 걸로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도입부 수미상관이 안 맞는 거지. 예. 그래서 좀 이게 죽음에 관한 얘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면 노인들의 죽음을 많이 지켜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입부에. 그래서 이게 노인들의 어떤 삶과 죽음에 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죽음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했는데 그런 얘기는 그 도입부에만 활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갑자기 저출산 고령화로 나가면서 이제 그런 출산 이렇게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더 울려 퍼지는 뭐 이렇게 가니까 뭐지 그 도입부는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입부를 바꾸던가 내용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결론만 얘기해서 신혼부부 복리적금 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설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간호사고 뭐 이렇게 굳이 빌드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얼마 전 결혼한 직장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의 또 좋은 그 정체성이 또 사장되는 거니까 그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본인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연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냥 신혼부부를 위한 복리적금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연설을 하고 싶은 얘기인지 그렇다면 간호사가 아니어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또 7년차 남자 간호사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노인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많이 지켜봤다라는 점 그런 점을 어필을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냥 저출산 고령화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제고 꼭 김진수 씨가 아니어도 사실은 채택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주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그리고 어쨌든 분량도 지금 약간 긴 부분이 있어요. 약간 길어. 8분에서 시작했는데 아까 16분 한 6분 정도 이미 분량이 좀
그 뒤로 가면서 좀 늘어지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줄여가지고 5분 이내로 좀 들어오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요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량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간호사라는 정체성이 너무 아까워. 그냥 버리고 신혼부부로 가기에는 좀 아까워서 거기에다가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어떤 그 간호사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치상 고령화로 넘어가 버리시니까 그것도 좀 아깝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하면서 같이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 박현숙님 혹시 발표 가능하세요? 박현숙님, 위기에 대한민국 이대로 안전한가 이 주제로 하시겠다고 올려주셨는데 혹시 지금 잠깐 음소거 켜고 발표 가능하신가요? 박현숙님? 박현숙님이 항상 이 연결이 좀 원활치가 않으셔가지고,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박준우님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소거 켜시고. 네, 혹시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준비 알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남대전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회 의장 박준호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권한을 주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린 것이 어디 정치를 하는 공부는 안 하고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미래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은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도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학생 자치로부터 시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큰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바로 학교 내 수장인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3학년 선배님들을 구타하고 또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 중 하나인 학교장 출전서를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에게 얼차려를 부과하고 초유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사건보다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내부 세력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보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온라인 댓글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저에게 우려 혹은 격려의 목소리를 내었고,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권을 강화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12월 학생복지와 내부개혁이라는 키워드에 새로운 남대전고등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결과는 제 투표 끝에 3표 차이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취임한 저는 공약 실행을 위한 발판 마련과 이전 학생의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하는 데 힘을 쏟았고,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학교 안 내부 개혁부터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교칙 개정은 장기간에 걸쳐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었고, 저는 몇 번이고 담당 선생님과 의논하였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생들의 복지와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스포츠리그 추진, 급식 만족도 조사, 교내신문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려고 하였지만 정작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학생회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의원회는 학생회와 대의원회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직책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 하며,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학생의 활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생들의 참여는 점점 저조해질 수밖에 없고 담당 선생님께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에는 제도적으로 미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풀어나가면 좋겠지만 현재 법률상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은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선출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학교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그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지켜야 하는 결제 방식에 대한 매뉴얼 제시와 학생자치 규정 공유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학교위원회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권의 나이는 점점 젊어지고 선거권 또한 하향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진정한 유권자와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하나 되는 그날에 우리의 교육과 미래는 확연히 바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은 딱 5분 잘 지켜주셨네요. 주홍비 씨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시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주홍비 씨? 제가 마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듯하게 되게 생생하게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신 거라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랑 있었던 일이랑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뭔가 그렇다 보니까 너무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너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중간부터 후반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연설이니까 정말 좀 이해가 그 청자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 논리적으로 잘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조금은 좀 더 단순하게 해서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하는 게 좀 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동수 씨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시죠. 일단 너무 좋았고요. 일단 발음도 되게 좋게 들리고 딱딱 메시지가 잘 꽂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준우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특히 되게 좋았던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칠 점으로는 다 좋은데 그 이제 문제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 부분은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덜 구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고 박준우님 일단은 연설문은 되게 준비가 잘 됐어요. 지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완성도 있게 연설문 쓰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그 고3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굉장히 잘 준비하신 것 같고 특히 도입부가 좋죠. 본인의 직접 경험, 본인이 눈으로 목격한 충격적인 그 학교 안의 부조리, 교장 선생님의 폭행, 뭐 얼차려, 뭐 이런 거를 접하고서 충격을 받아서 댓글을 달고 그로 인해서 학생회장까지 출마해서 당선됐다. 근데 학생회를 직접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학생회가 성공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안 돼 있고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분리가 안 돼서 너무 일이 많고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 학생인권 조례도 아직 제정 안 된 데가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으로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같은 학생들은 선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절차상 지켜야 하는 결제 방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학생 자치에 관한 규정도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도대체 뭘 할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은 참 좋고 본인의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학생회를 해보니까 학생회가 잘 안 굴러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뭐 이거다라면서 따다다다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니까 말만 하면 딱딱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학생회 활동 안 한 지 오래됐고 이런 성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하나하나가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학생회 자체가 대의원회 아닌가? 근데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분리가 안 돼서 그걸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선출이 안 된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돼 있다는 거지? 이런 것처럼 뭐 아마 학부모나 이런 뭐 선생님이나 지역 유지 드리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리고 절차상 지켜야 되는 결제 방식이 공유가 안 돼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학생 자치 규정은 당연히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공유가 안 돼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청중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 이게 뒷부분에서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앞부분은 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어떤 사건 발생과 그 사건을 보고 내가 느낀 점과 나의 대응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가 돼서 그냥 바로 이렇게 딱딱하게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은 이게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나열식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만 박준호 씨가 학생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하나의 문제점,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딱 짚어서 그걸 차라리 스토리텔링으로 전반부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공감대가 쉬울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체인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나는 총학생회장으로까지 선출이 된 사람인데 나도 거길 못 들어간다. 왜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냐. 당연히 학생 대표자는 적어도, 그리고 정족수냐 뭐 표결을 고려하면 적어도 복수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도 부족하고, 적어도 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명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든가, 뭐 이건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뒷부분을. 그다음에 지금 너무 딱딱해. 아무리 지금 연설 단계나 그냥 처음이라 읽는 단계여서 좋은데 너무 딱딱하게 다다다다 읽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도 좀 활용하시고 이렇게 팔 이렇게 딱 붙이고 읽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제스처, 이게 손도 좀 자연스럽게 좀 뭐 이렇게 한번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정이나 제스처를 좀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하는 연설이지만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먼저 외워야 되겠지. 외우려면 또 원고가 완성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화체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앞부분에 주홍빛 씨나 뭐 다른 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좀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다음번 첨삭 때 가져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이나 문제의식은 굉장히 좋아요. 본인의 직접 경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또 고3이라고 하는 점도 이 대회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죠. 최연소 참가자라는 점. 어디 가나 이제 우리나라는 최연소라 그러면 먹어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좋은데, 어쨌든 내용 뒷부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준비한 분 중에 안 하신 분은 없죠? 지금 보면 지승욱 씨 혹시 안 했나? 지승욱 씨. 지승욱 씨 아직 안 했죠? 네, 그럼 지승욱 씨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승욱 씨 준비해 주세요. 자, 음소거 키시고. 지금 읽으실 수가 없나? 지승욱 씨가? 그럼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승욱 씨 저한테 내용 보내주시고, 뭐 카톡도 좋고 여기 그냥 올려주셔도 됩니다. 여기가 완전 시골이라 대역폭이 낮에 자꾸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끊겨서 이야기를 못했다. 예선 때 도시로 나가서 하겠다. 오케이, 좋아. 예, 일단 원고로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구만. 아따, 마을 청년회장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단께. 음에 몇 살인디? 64밖에 안 됐어. 아이고 저런.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승욱입니다. 앞에서 들은 내용은 실제 제가 귀농한 인구 소멸 도시 2위인 보흥 버스터미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게 이것이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이 아닌 이상 이곳에 올 이유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농산물은 항상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약간 한계가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산물이 비싸고, 그래서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MZ세대들은 퇴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이 저러겠구나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만둔다고 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농업 방식으로 청년들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농업 실습 나가서 허리 굽히고 일을 해봤는데 2시간 하고 지쳐버렸습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30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스마트팜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업에 대해 배우다 보니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경지 정리를 70년 동안 하고 더 이상 땅에서 최대한 생산량을 뽑아내는 토지 생산성에 집중하지 말고 경지 정리와 농업 규모화로 노동 생산성에 집중하여 농민의 소득에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면 청년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후계농을 더욱 양성하고 스마트팜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TV,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식량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7세입니다.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 중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남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아직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파종, 즉 씨를 뿌려놓은 단계입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10년 후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현재 농업에 대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교육을 들으며 준비하다 보면 여건이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주변 지인들까지도 말합니다. 시골에 가면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예, 인정합니다. 저 또한 밥을 먹을 곳이 부족하여 근처에 하나뿐인 맘스터치 햄버거를 일주일에 3끼나 먹고 있고 인터넷은 KT만 가능하며 5G 요금을 내고 4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인프라만을 보고 포기하기에는 농업이 가진 비전과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교통이 발전하면 나중엔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부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원격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하며 인프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약 100명의 예비 청년 농업인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귀농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금융의 지원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농인 대출과 스마트팜 자금 대출이 있지만 농협에서는 자부담과 신용 점수를 확인합니다. 물론 신용 점수 중요하고 자부담 또한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억 단위도 아닌 10억 단위인 스마트팜을 시공하면서 자부담 몇 억이 되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농협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농협도 영리기관이고 막상 빌려주니 파산하는 청년 농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농지 또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가 1000평 이하인 농지가 대부분이라서 시공을 위해서는 부필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골 어르신들은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는 것과 직불금 때문에 농지를 팔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에 막혀 다들 다시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지 정리와 농식품 모태 펀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청년 농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CPTPP와 같이 농산물 장벽이 낮아지고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농업도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닌 스마트팜을 통한 생산량과 품질 증대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요즘 농업에 대한 힘들다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청년 여러분이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와 국회도 농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것은 변치 않기에 같이 힘을 내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농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길죠? 이게 제가 몇 분인지 세지는 못했는데 이거 굉장히 기시가 한 10분 이상 되지 않았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서 그런지. 내용상은 우리 고은비 씨 음소거 키시고 한번 소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고은비 씨. 어떠신가요? 네, 그
내용이 뒤에 내용이 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들었을 음. 때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인데 그 스마트팜에 어떤 지원이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저는 스마트팜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 그거를 직접 하려고 했을 때 봉착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 스마트팜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 게 앞에는 또 농촌 문제 귀농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로 뒤에 가서 아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스마트팜 이야기가 또 나와가지고 약간 좀 길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또 조금 아쉬웠던 거가 이제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노동 생산성 문제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네덜란드 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뭔 내용이지 약간 그랬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우 씨도 음소거 키시고 박준우 씨도 코멘트 해주세요.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저도 그 앞에 고은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는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좋은 연설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 분량이 너무 많다. 분량이 너무 길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건 알겠어요. 그리고 도입부도 재밌었어요. 이거 청년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고 청년이 없다. 뭐 이 얘기 좋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팜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를 단순하게 세워갖고 탁탁탁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농촌의 현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청년 하면 이렇게 그 농업하면 다들 이 힘든 거 뭐 고개 숙이고 2시간만 일해도 아유 죽겠는데 이거 30년 어떻게 하나 뭐 어렵죠 당연히. 근데 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스마트팜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모를 더 키우고 어떤 그 새로운 농법을 집어넣어서 사실은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폼을 통해서 그 귀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스마트팜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필지가 뭐 2필지는 확보해야 되는데 1000평짜리 2필지 2000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안 판다는 거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수십억짜리 스마트폼인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적어도 몇 억은 개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청년 중에 몇 억을 들여갖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문제 몇 가지만 딱 정리해가지고 그 스마트폼을 통한 귀농의 어려움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요거 위주로 탁탁 정리해서 이렇게 논리를 좀 압축을 해달라는 거죠.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진짜 어려운 고충을 줄줄줄 이렇게 쓰시니까 분량이 막 10분 이상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제 속도로 읽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5분 안으로 연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더 줄이세요. 내용은 좋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고 좋으니까 스마트폼을 통한 기능을 활성화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좀 걷어내 달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좀 5분 이내로 천천히 읽었을 때 지승우 씨가 한번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고 시간이 5분 이내로 들어오게끔 분량을 줄여주세요. 그럼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 거에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내용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일단 너무 좋아요. 전문성도 있고 정말 귀농을 하는 사람이 깊이 고민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용을 좀 더 압축해서 5분 이내로 들어오게 분량을 줄여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엔 다 하신 거죠. 아까 못한다고 미리 연락 주신 말고 이동수 씨나 문찬호 씨, 그다음에 장두원 씨, 이윤희 씨는 아직 못하신다고 했고 그 외의 분들 박현숙 씨는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는데 끝나기 전에 소감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호원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었는지 소감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소감. 네. 제가 많이 부족하고 더 배워야 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프롬프터 갖다 놓고서 말을 느리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방안,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하고 또박또박 하는 그런 것들을
예, 더 열심히 이제 며칠 동안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다음에 이동수 씨 발표는 못하셨지만 오늘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 이제 연설문 들으면서 어떻게 저도 완성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박준호 씨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저도 이번 일단 연설문 1차 첨삭 때 참석을 하고 또 2차 첨삭 때도 많은 것을 또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좀 대화체로 이제 풀어나가면서 연설문이 이제 좀 공감이 많이 될 수 있는 연설문으로서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구했던 교육의 방향이라 그 방향을 잘 부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진수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기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많이 참여할수록 더 잘한다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확실히 코멘트도 제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좀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참석하고 더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홍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네, 저도 다른 분들 보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었던 시간 같고요. 피드백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뭔가 더 하는 것보다 확실히 빼는 게 더 중요하구나, 덜어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구나도 오늘은 특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은비 씨 소감.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저는 완성을 못한 사람 입장으로서 좀 이렇게 뭔가 기승전결이 좀 완벽하게 된 것 같은 연습을 볼 때마다 좋겠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고 부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참석 때는 이제 저도 그렇게 멋있고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승욱 씨 음소거 잠깐 키시고 소감. 네, 오늘 이제 제대로 제가 잘 못 들은 게 있었는데 이제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들어서 의견 피드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승주님 이동 중이신데 잠깐 키고 소감 말씀해 주실래요? 한승주님, 바쁘십니다. 네, 아니요,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계속 있었느라고. 저 오늘 그 첫 첨삭이라 초안 마련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딱 그 두 부분을 찝어주셔가지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 좋은 연설 내용 들으면서 좀 참고도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재밌고 좋은 연설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찬우 씨 잠깐 자리 비우셨고 송소룡 씨 소감 가능하세요? 송소룡 씨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장두원 씨도 아까 지하철이라 그랬는데 네, 소감 집에 가능하세요? 왔고. 네네, 네, 말씀하셨죠. 네네. 네, 일단 늦게까지 이렇게 피드백으로 좀 수고해주신 윤범기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생각하시는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이 정말 폭넓고 되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완성을 좀 지어가지고, 저도 더 비판적이고 꼼꼼한 첨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씨 들어오셨는데 오늘 발표는 못 하신다고 했고 소감 가능하세요? 이윤희 씨? 네,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늦은 시간에 다들 들어오셨는데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갖춰진 연설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물론 분량이 조금 넘친다든가 몇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들 잘하신 것 같고 저도 수요일에 들어올 때는 잘 작성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힘 바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잠깐 화면 봐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 켜주시고 화면 잠깐 봐주십시오. 자, 준비.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갔는지.
예, 됐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수요일날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